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작품부터 숨겨진 명작, OTT 개봉작까지 주말에 볼만한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지의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영화관에 가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면서요? 네. 이거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네, 아주 잘 된 일인데요. 네. 그 정부에서 영화 관람 할인권을 지금 배포 중인데 그 그래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7월 25일부터 영화를 6,000원 할인해주는 이 할인권을 450만 장을 배포 중인데요.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요. 특히 지난 31일 영진위에서 발표한 영화 입장권 통한 정산망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문화가 있는 날이었잖아요. 네. 원래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할인권을 또 중복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날 영화를 보면 사실상 영화를 1,000원으로 보신 거죠. 그러네요. 네, 이 효과가 아주 바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 같은 경우에는 29일에 27만 3,371명의 관객이 영화를 봤는데 이날은 86만 2,234명으로 3배 이상 이제 관객이 폭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확실히 영화값을 낮춘 것이 관객을 모집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이 기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이 천만 영화죠. 범죄도시 네 번째 시리즈가 개봉을 했을 때 85만 706명의 관객들이 극장을 찾았던 게 네. 지난해 지난해 4월 가장 높은 기록이었거든요. 네,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문화가 있는 날 최고의 1위 관객을 이번에 드디어 기록을 한 것이죠. 네. 제대로 된 정책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름 특집으로 지구별 오디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저기를 여행을 다녀왔어요. 네. 근데 영화로도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싶으신데 네. 그중에 한 나라를 고른다면 어디입니까? 안 그래도 너무 여기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앓고 있었는데 네. 잘 됐다. 여기를 같이 이제 떠나면 되겠다 해서 골라온 것이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왜죠? 제가 갔던 여행지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곳이고 제가 이탈리아 갔다 온 뒤로는 정말 이탈리아 무새가 되어서 내가 전생에 이탈리아 사람이지 않았을까. 내 제3의 고향이다. 왜냐면 제 1의 고향은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이고 제 2의 고향은 서울이고 이제 제3의 고향은 시칠리아다. 시칠리아. 이탈리아 중에서도 시칠리아. 네, 시칠리아로 너무 사랑해서 그 정도로 제가 사랑에 빠진 곳이라서 자신 있게 골라왔습니다. 그래요? 네. 시칠리아도 섬이 크잖아요. 그중에 어디요? 저는 이제 시칠리아를 한 번 갔다 왔어요. 네.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 한 번 갔다 오고 더 빠지잖아요. 나 무슨 학교라도 다닌 줄 알았네 정말. 예, 그래 알았어요. 예, 그래서요. 4개 지역을 돌았거든요. 팔레르모. 그러니까 지도로 치면은 팔레르모, 카타니아, 노토, 타우루미나 해서 지도로 치면 약간 오른쪽 아래 부분 시칠리아 섬의 그쪽 지역을 이제 자동차 여행을 했는데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올해 틈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요? 네. 저는 딱 한 번 갔는데 네. 팔레르모 광장에서 저희 어머니가 핸드백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아이고.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이 시칠리아예요. 저희 가족한테는. 핸드백 들고 가신 게 너무 안타깝네요. 거기는 거의 이제 맞아요. 예,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 다니는 맞습니다.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몰랐죠. 그리고 그 시대는 좀 더 심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네. 자, 영화 얘기 들어가죠. 오늘 첫 번째 영화는 뭔가요? 네. 영화 그레이트 뷰티인데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감독이죠. 파올로 소렌티노 감독의 영화고요. 이 영화가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명소들이 아주 영화 곳곳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서 로마를 느끼기에는 또 이만한 영화가 없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 네. 우리 시칠리아 시민은 로마도 좋아하십니까? 로마도 당연히 좋아하는데 네. 로마는 제가 가보고 조금 실망했던 게 왜요? 뭔가 제가 상상했던 이탈리아의 느낌은 조금 더 여유롭고 이제 따스한 햇살 아래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즐기고 이제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악 소리도 들리고 로마는 서울처럼 너무
빡빡하더라고요. 대도시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대도시랑 나랑은 안 맞는구나라는 것을 또 로마에서 한 번 더 느꼈던 그런 여행지이기도 한데 이 영화 속의 로마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요? 삭제되고 아름다운 로마의 정수가 나와서 이걸 보는 게 훨씬 더 이 그레이트 뷰티, 로마의 그레이트 뷰티를 느끼기엔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재 기자께서 상상하셨던 이탈리아가 네. 딱 남부 이탈리아네요. 맞아요. 나폴리, 레소 뭐 이런 네, 도시들이네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러니까 북부는 조금 약간 깍쟁이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밀라노, 피렌체 이런 데 아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로마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낸 영화 그레이트 뷰티. 내용은 어떤가요? 네, 주인공 잽은 소설가인데요. 네. 65세 생일을 이제 영화에서 막 맞았어요. 네, 엄청난 걸작을 남긴 소설가이지만 자신의 작품은 40년 전에 내놓은 한 권의 소설이 다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창작을 하지 못한 못 거죠. 썼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이 너무나 이탈리아 문학사에 길이 남는 걸작이어서 40년 동안 계속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술가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지금 누가 될까요? 궁금한데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떠오르더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떠올라도 말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문자로 남겨주세요. 저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잖아요.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게 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소설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워버린대요. 쓰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네. 반응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면 지워버린대요. 너무 근데 큰 성공을 맛본 뒤에는 그럴 도저히 만족을 못하고 근데 저는 이게 양날의 평가 기준이라고 보는 게 자기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아지죠. 네. 이거 만약에 한석준이 썼어. 이지혜가 썼어. 그럼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썼어? 그러면 야 이거 너 치고는 이거 그냥 그런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이제 반응 속에서 이 잽 같은 경우에도 창작을 못하고 또 심지어 그렇게 영화 속에서 보면 창작에 관심이 없어 보여요. 늘 파티하고 뭐 성형외과 가서 뭐 얼굴 이렇게 다듬고 그냥 상류층의 일원으로서 이제 부와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자신의 이제 생일 파티 현장에서 이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레이트 뷰티는 여기 없구나. 그건 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제 65세가 돼서 비로소 자신의 삶의 행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야, 65세에 자기의 지난 40년간의 삶이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걸 찾아 나서는 그 사람은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허무함이 사실 밑에 깔려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자기 주변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네. 자기 주변에 자기가 잘 가던 뭐 비싼 음식점, 자기 친구들이 늘 상주에 있는 성형외과, 피부 마사지 하는 곳, 그리고 또 쇼핑하는 곳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데 그때는 굉장한 허무함을 느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은 보통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삶의 의미에 회의하고 다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면 과거에 매여 있기가 쉽잖아요. 과거에 떠올렸던 것들이 더 순수하고 아름답고 특히 이 사람은 40년 전에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로 영화가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보겠다 했을 때 아직 내가 모르는 것이 있구나. 내가 아직 새로운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기뻐하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어떤 나이 들어가는 사람, 젊음이 아니라 노화를 다루는 모든 창작물에 있어서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후회하기 마련이라고 그렇게 그려지는 노인들이 미래를 향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거든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영화의 탁월한 부분이 저는 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 대단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주나 봅니다. 네, 약간 제 나이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그 잽이 느끼는 초반의 허무함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아 나서겠다는 의지 같은 것들이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지만 충분히 20,
20대 관객들에게도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들은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이 드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매 순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잽의 그런 어떤 새로운 인생 항로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더 와닿을 수도 있죠. 일단 이탈리아고 네. 이분이 뭐 아주 대성공한 상위 1%의 어떤 예술가라고 네. 하고 그러니 이분이 아주 멋있게 옷 입고 다닐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죠. 이태리 남성으로서 정말 3버튼 수트에 중절모까지 선글라스까지 아주 풀창창 인생에 의미가 없어 하지만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다니십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것 같거든요. 네. 보고 있으면 일단 로마 곳곳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기 때문에 여행하는 기분이 제대로 드는데요. 잽은 로마를 걷는 모습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일단 잽이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가 이런 데가 진짜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콜로세움이 내려다 보여요. 손에 잡힐 듯이. 네.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이잖아요. 거기서 뭐 밤새 파티도 벌이고 앉아서 산세계에 잠기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다가 답답해서 저녁에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가요. 콜로세움이 내려다보는 펜트하우스도 답답하기도 네. 합니까? 답답해서 이제 밤에 산책을 나오거든요. 안 있어봐서 모르겠네. 저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책하는 곳이 막 아벤티노 언덕에 몰타 기사단 정원. 거기도 또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건데 잽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몰래 살짝 열어줘요. 혼자 그 호젓한 정원에서 그 고요함을 즐기기도 하고 또 밤새 파티장에서 이제 놀다가 지치면 나와서 이제 식수대에서 물을 마시는데 그 식수대가 이제 산타 사비나 성당 앞에 있는 식수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관광객들이 명소라고 해서 찾아다니는 곳이 그냥 잽한테는 걷다가 발길에 치이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입을 떡 벌리고 볼 수밖에 없고 저기서 물을 마신다고? 네. 뭐 이런 거예요? 더욱이 재밌는 것은 영화 초반에 이 로마를 이게 쭉 보여주는데 자니콜라 언덕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거기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그 관광객들이 막 너무 멋있다 사진 찍고 뭐 다 깃발 들고 모여서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관광객이 기절을 해요. 그러니까 막 날도 덥고 이래서 뭐 아픈 건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자기가 상상만 하던 아름다움이 눈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압도돼서 기절을 한 거예요. 까무라친 거죠. 그걸 이제 잽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나한테는 이렇게 너무 일반적이고 정말 지겨울 대로 지겨운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새롭고 아름답고 까무러질 정도의 그레이트 뷰티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잽이 거기서 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와, 그럴 수도 있네요. 네. 그럴 수도 있네요. 누가 그걸로 기절하기도 하는군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로마를 다녀오고 그 여행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사람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다시 여행 다니는 기분이겠어요. 네, 이제 잽에 약간 주머니에 넣어져서 네. 함께 이제 산책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파올로 소렌티노? 이분이 네. 이제 감독이잖아요. 네네. 이분은 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일단 이 잽과 비슷한 나이이고 그 잽이 느꼈던 고민들을 분명히 느꼈을 감독이에요. 왜냐하면 이태리를 대표하는 거장 중에 한 분이고 뭐 문화적 소양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기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거기다가 굉장히 성격파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놓여있는 상황이 잽이랑 아주 비슷한 거죠. 물론 본인은 계속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고민들을 이제 잭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 이제 잽의 생일 파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부가 다 모여 있고 저 안에서 상류층들이 쾌락을 즐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흥겹고 화려한 파티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잽이 열정적으로 즐기는 이들을 이제 빤히 쳐다봐요. 네, 그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빤히 쳐다보던 잽이 처음엔 자신도 이제 자기 생일 파티니까 흥에 겨웠다가 점점 그 흥이 싹 사라지고 식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자신이 느낀 거죠. 내가 여기서 왜 소설을 한 줄도 쓰지 못했는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 펜트하우스와 수많은 사람들, 이 쾌락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이제 던져보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자신의 절친한 친구는 로마를 떠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은 이제 점점 하나 둘씩 떠나가고 나도 내 안에서 뭔가를 찾지 못할 때 잽이 이제 뭔가를 찾아보겠다라고 의지를 가지는 거죠. 근데 잽이 이제 주변에서는 딱히 힌트를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와중에 자신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떠올려요.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다시 글을 쓰지 못했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음 작품 어떻게 됐니? 다음 작품 왜 안 쓰니?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 헤맸는데 찾지 못해서 못 썼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종의 약간 회피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잽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사람들에게 이제 그냥 변명처럼 했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로마라는 공간이 중요한 이유가 로마는 잽이 느끼기에 죽음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유적지 위에 세워진 도시이잖아요. 도시 자체가 유적지이기도 하고 수많은 죽음들이 묻혔던 그 도시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가 이 죽음의 도시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찾아야 의미 있을까 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이 이제 관광객들이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이태리를 생각을 했을 때 관광객들에 대해서 되게 내가 사는 터전에 와서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물가만 오르고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기가 쉽잖아요. 요새 특히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죠. 네. 그런데 잽은 이 로마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뭔지 아느냐? 관광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도시에서 모든 것들이 오래되고 이 쓰러져가는 와중에도 이 관광객들은 여기에서 찰나의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걸 진정으로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잽이 계속 산책을 하면서 로마의 곳곳이 보이는데 그 이전에 보여줬던 로마와 좀 느낌이 달라요. 그 이전에 이제 잽이 다녔던 그 상류층들이 다니는 아름다운 로마, 그리고 잽한테만 관광객이 아닌 잽에게만 문을 살짝 열어줘서 즐겼던 그런 화려한 정원, 이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를 보는 평범한 한낮의 풍경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전에 느꼈던 거와는 달리 뭔가 좀 깨어난 느낌.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어서 잽도 그리고 로마도 서서히 깨어나는구나 라는 어떤 희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로마의 다양한 풍경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여행간의 느낌을 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이 얘기가 굉장히 신기하네요. 내가 늘상 드나들던 곳인데 늘상 드나들던 방식이 아닐 때 새로운 걸 깨달았다, 이건가요? 그쵸. 그것이 아마 새로운 의미를 주변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0903님, 귀로는 이탈리아를 상상하며 공문 처리 2건 하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부장님에게 업무 지시 받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자유예요. 또사님, 본지오르노. 유럽을 다 볼 수 없다면 로마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영화로 Great Beauty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화는 예술 영화인가요? 상업 영화인가요? 로맨스 영화인가요? 철학 영화인가요? 인문 영화인가요? 깨달음의 영화인가요? 자기개발 영화인가요? 뭔가요? 일단은 아트 필름으로 구분이 되죠. 예술 영화인가요? 네. 예술 영화를 이제 상업 영화, 예술 영화를 이제 물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진 시대이고 불가능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을 두고 예술 영화나 상업 영화냐 어느 한쪽만을 고를 수 없는 것처럼 대부분의 영화들이 요즘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제가 예술 영화라고 감히 평가를 한다면 일단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흥행을 염두에 뒀다라면 잽이 그냥
걷는 모습만 영화 속에서 줄창 나오진 않겠죠. 조금 자극적인 상위 1%의 상류 사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가고 그 내면의 고민이 창작자 파울로 소렌티노 개인의 고민과도 겹쳐지면서 이 예술가의 온전한 영화다라는 것을 이제 인장처럼 보여주는 거죠. 또 특히 예술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구분하는 기준이 대중 오락 영화, 상업 영화와 달리 흥행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분법적인 게 흥행이라는 것이 돈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모든 감독들은 자신의 영화가 많은 관객과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 구분법이 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좋습니다. 자, 그레이트 뷰티 첫 번째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그레이트 뷰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한 곡 만나보시죠. 리버 플로우입니다. 그레이트 뷰티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리버 플로우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탈리아를 여행해 보시죠. 두 번째로 소개할 영화는 어떤 겁니까? 네, 릭 베송 감독의 그랑블루인데요. 네, 이 영화를 안 보셨어도 그 푸른 포스터의 이미지를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추억의 명작이네요. 네. 이거는 그 포스터를 한때 그냥 방에 데코로 꾸미는 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방에 걸어놓기도 하고 네. 편지지에도 그 포스터로 된 편지지가 있고 네.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있었던 영화죠. 그럼요. 네. 근데 줄거리는 뭐 굉장히 단순해요. 이 자크라는 그 잠수부가 주인공인데요. 어린 시절 친구 엔조와 함께 다이빙을 해요. 근데 여전히 두 사람은 이제 라이벌이고 둘이 이제 우정을 다지는 와중에도 경쟁을 하면서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프리다이빙 챔피언이 되고 엔조는 그리고 자크도 여전히 프리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엔조보다는 조금 못하는 그런 실력이에요. 근데 둘이 이제 계속 대결을 하다가 엔조는 또 대결 중에 이제 사망하게 되고 이걸 두고 자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함께 오랫동안 해왔던 친구를 잃고 그랬는데도 자신은 계속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약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제비했던 고민들을 이제 비로소 해보게 되는 거죠. 참 뭘까요?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평생을 바친다는 어떠한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못 벗어나요. 이게 뭘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는 영화는 아니고 그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인간의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너도 고민해봐라 같아요. 네. 나는 이렇게 고민했다. 너도 고민해봐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네. 라는 것을 이 지중해 푸른 바다 안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릭 베송 감독 부모님이 다이빙 강사였다면서요? 네. 릭 베송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랑블루의 주인공들처럼 지중해 연안에서 유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뭐 돌고래 전문가가 되기를 꿈꾸는 소년이었는데 그리고 본인도 다이버였고요. 17세에 다이빙 사고를 당한 뒤에 진로를 바꿔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랑블루는 이 릭 베송 감독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본인이 이제 프리다이버로 카메오 출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자신이 다이버이다 보니까 수중 촬영도 본인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릭 베송 감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죠. 이게 그리고 실제 인물이 모델이라면서요, 이 영화는? 네, 주인공 자크 같은 경우에는 프리다이빙 분야에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였어요. 최초로 수심 100m 아래로 잠수를 성공했던 그 자크 마요일 선수를 모델로 했고요. 프리다이빙은 산소통 안 차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산소통을 차지 않았는데 안 차고 100m를 가요? 네, 인류 최초로 100m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105m를 내려간 네, 그 전설적인 선수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소통 차고 20m 내려가기 힘들던데요? 차고 있는데도 숨 막히는 기분이던데? 그런데 이 영화 안에서도 이 프리다이빙이 바다 안으로 계속 내려갈 때 보통 사람들은 바다가 아니라 그냥 수영장에서 밑으로만 내려가도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자크와 또 자크의 라이벌의 엔조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너무나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다시 올라올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그 부분이 이 프리다이버들이 이 영화를 본인들의 좀 영화로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리다이버만이 가지는 그 감정을 굉장히 잘 묘사했다라고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네. 네. 왜 그러는 건가 싶죠. 왜 그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산을 오르는 걸까? 왜 잠수를 하는 걸까? 아니,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올라간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위에는 죽으니까. 힘들잖아요. 똑같이. 네, 힘들긴 하죠. 네. 이 그랑블루의 배경이 이탈리아입니까? 네, 이 바다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칠리아. 아이고, 네, 여기 그러니까 나오는군요. 이 영화를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네요. 시칠리아 그렇네요. 타우루미나에 위치해 있는데 네. 사실 시칠리아는 영화의 섬이기도 해요. 매년 국제영화제가 열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상 깊은 이탈리아 영화의 배경들에 시칠리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일단 바로 떠오른 건 대부죠. 아, 대부가 그러네요. 시칠리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말레나 같은 경우에도 시라쿠사의 두오모 광장에서 아름다운 말레나가 남성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걷는 장면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시네마 천국 그 체팔로 해변도 시칠리아고요. 또 그랑블루도 시칠리아의 타우루미나에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제가 또 타우루미나에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그랑블루 포스터를 팝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직도 그 포스터를 많은 관광객들이 사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은 영화고, 네. 이 영화에서도 시칠리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사실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괴테도 작은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근데 그 시칠리아의 풍광보다는 그 푸른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네. 시칠리아의 풍광은 되게 좀 제 성에는 안 차요. 너무 적게 등장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푸른 바다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생명의 이미지를 너무 잘 살린 영화죠. 참 그랑블루는 정말 포스터가 유명한 그런 작품인데 네. 파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사람하고 또 그 위로 뛰어오르는 돌고래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딱 맞아요. 정말 그 두 개만 있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는 바다 아주 원 없이 나오겠습니다. 아, 그럼요. 근데 이 포스터를 보셔도 느껴지겠지만 너무 아름다운데 그 푸른색을 자세히 좀 보고 있으면 어떤 한낮의 태양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어두운 새벽녘의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나잖아요. 서늘해요. 약간 서늘한 네. 느낌. 그것이 이 그랑블루에서 표현하는 바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촬영은 뭐 바하마 제도 시작해서 프랑스, 미국, 이태리, 뭐 그리스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수중 촬영을 했어요. 뭐 감독이 직접 카메라를 다루기로 했을 정도로 매혹적으로 그려냈는데 이게 그 서늘한 느낌이 아마 죽음과 생명을 바다가 동시에 품고 있다라는 것을 영화 안에서 잘 살렸기 때문일 것 같아요. 자크 같은 경우에는 잠수부인 아버지를 바다에 잃었고 또 친구 역시도 바다에 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 바다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는데도 그 계속 바다에 들어가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냥 잠수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겠다라는 심정을 밝히고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 말인즉슨 육지에서의 삶을 끝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세일엔에 홀려서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네. 그렇게 바다에 홀려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결말이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은 영화치고 어떻게 보면 배드엔딩, 새드엔딩일 수가 있거든요. 주인공이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지 않고 자신의 스스로 육지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바다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좀 범신론적인 의미의 엔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피엔딩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호응을 받은 것은 이 인간들이 다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어하고 근원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크에게는 바다였던 거고 사람마다 각각의 다른 그런 안식처들이 있을 텐데 그걸 원하는 갈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좀 잘 표현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러네요. 자기한테는 행복한 미래를 찾아간 걸지 몰라도 그게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쵸, 네.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엔딩 때 주인공이 굉장히 관객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아니, 아이를 임신했는데 연인이 그걸 두고 이제 자신만 이렇게 죽겠다고? 그러니까 특히 한국 관객들에게서는 굉장히 많은 욕을 먹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크는 그 인간의 틀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욕망,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루기 힘든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아, 무슨 용왕님이냐고요. 아마 작가가 바랬던 건 그것일 거예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아무튼 릭배송 감독이 이 영화가 아주 중요하죠. 릭배송 감독한테도. 그럼요. 이 영화의 대성공으로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켰고 이후에는 할리우드에 발탁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사실 이후에는 이 그랑블루와는 굉장히 다른 색깔들의 영화가 이어지죠. 상업 영화가 되죠. 네, 액션 블록버스터로서 네. 이제 본인의 커리어를 이제 쭉 이어가게 되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릭배송 감독에게는 자신의 어떤 영화 감독이 되기 이전의 과거를 정리하고 영화 감독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자크와 비슷한 거죠. 육지의 삶을 정리하고 바다의 삶을 시작하려는 자크처럼 본인이 다이버로서 가졌던 꿈, 회한 같은 것들을 이 영화에 이제 다 한번 녹여내고 그 이후에는 영화 감독으로서 다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지의 시네 토크는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그레이트 뷰티 그리고 릭배송 감독의 그랑블루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